안녕하십니까?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싶은 방송, 소통하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의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꽤 좀 아팠어요. 좀 타격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이 고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맞은 것보다 내일 어떻게 될까가 더 궁금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플러스가 났죠. 네. SK하이닉스는 플러스가 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마이너스 나고, 시총상위 종목 네이버까지 조금 빨간불을 켜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이렇게 견조하게 버텨주는 바람에, 근데 하락 종목 수가 2,000 종목이 넘어갔어요, 오늘. 네, 오늘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분위기를 경험을 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2차 전지 종목군하고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1% 안쪽에 마감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락에 대한 비중이 중소형주가 좀 더 많은 부담을 갖고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 성격하고 또 좀 변화가 지난주부터 서서히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게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견디던 것들, 견조하게 견디던 것들, 그런 것들은 견뎠었는데요. 그 전주부터, 그러니까 지지난주 정도서부터 사료 관련주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막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좀 견조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밀리는 모습이 나와서 조금 좀 이게 시장이 갈수록 만만치가 않아졌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하루였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 어렵다고 판단되니까 좀 빠른 이슈, 또 지금 나온 뉴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쟁 테마주들이 좀 계속 변동을 좀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어렵다는 거를 반증하는 것 같고,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흐름 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래도 좀 덜 빠졌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 중소형주가 많이 하락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버티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원래 지금 전에도 2주 전에 시장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계속 좀 드렸었죠. 2600 근처에서는 매수하고 2700 근처에서는 매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도 지난주에 2700 장중에 찍고 밀리는 모습이었죠. 자, 아마 이 EJ란 프로, 이 프로를 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보통 보면 투자자들이 좋다는 얘기는 잘 믿어요. 근데 조금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는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항상 그래요. 주가가 올라가는 걸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장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올라간다, 어떤 사람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두 부류로 나뉘게 되니까 무조건 나한테 유리한 쪽, 나한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자, 그래서 좀 제대로 이렇게 따라오기가 힘든데, 지금 냉정하게 보시면 그런 겁니다. 지금 2600에서 2700 정도, 그 사이 박스권 정도, 그 정도로 일단 놓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워요. 조금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개별 종목들이 많이 두들겨 맞았다라는 거. 그런데, 이 시장은 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에 2700 근처에 가면 주식을 팔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좀 현금화를 해놓으신 분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면요, 내일 아침에 좀 빠졌을 경우에는, 내일 아침에 좀 빠져나오면 2600 깨고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덜 빠졌을 경우에는, 보합 정도나 조금 마이너스권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면 거기서 진입을 하게 되면요. 자, 한 20포인트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수 기준으로. 그 정도를 이렇게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최대 구간으로 보시고요. 자, 만약에 2590포인트가 붕괴가 된다라면 들어갔던 거 그냥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손실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면 또 어느 정도, 2700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시장은 예측을 해야 될 시장이 아니라요,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2700포인트 근처에 갔을 때 매도를 하면, 주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더 올라가서 2730 이상으로 안착되면 그때 주식을 매수를 해도 충분히 좋은 종목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추는 전략,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손해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2600포인트 근처에서는 주식을 매수를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2590포인트가 깨지면 자르고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주가가 좀 지지선을 상당히 좀 견조하게 지켰던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깨지면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시장이 좀 안정되고 난 다음에 들어간다라면 그게 가장 좋은 투자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올라온 것에 대한 희망 고문을 갖지 말자. 그리고 2600선, 2700선 타이트하게 좀 박스권 대응하되 2600선에서는 재볼 만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짧게 손절하자. 그렇죠. 이렇게 아니 2590포인트가 깨지면 네. 그때 손절이 나가요. 손절은 그때 나가고 또 하나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현물 시장만 보시면 안 되고 선물 시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네. 이 선물 시장을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도 저는 파생은 개인 투자자들이 벌써 배우신 분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새로 배워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파생을 조금 자세하게 그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그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보통 보면 미결제 약정이 25만 개, 26만 개 정도 수준에서 미결제 약정이 좀 거기서 정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도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결제 약정이 5천 계약씩, 8천 계약씩 이렇게 늘어서 오늘도 상당히 많이 늘어서 이게 지금 29만 계약입니다. 29만 계약이면 이게 베팅을 굉장히 강하게 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 날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강하게 하방으로 베팅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싸움이 크게 붙은 거예요. 자, 어느 한쪽이 일방이 이기게 되면 나머지 한쪽은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손절매를 치게 되는데 만약에 매도세가 강해서 매도세가 이긴다라면 그동안 매수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손절매가 나오죠. 손절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정리하고 보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때리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결제 약정 부분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니까 꼭 말씀드린 대로 시장 대응은 그 2600포인트 근처에서는 들어가 보되 2590포인트를 붕괴를 시키면 그때는 바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2600선에서는 어떤 걸 이제 공략을 하면 좋을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준비를 해볼까요? 포커스 EJ로 넘어갈까요? 네, 포커스 EJ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먼저 해주시죠. 예, 자, 지금, 이 방산주 관련해갖고 계속 좀,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12월 달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빅피처 시간이나 그런 데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또 투자의 신 시간에서도 우크라이나 역사를 갖고도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오늘도 역시 방산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섹터가 방산주 섹터였습니다. 물론 지금 음식료 업종들이나 그런 것들, 농업 관련되는 이런 종목들도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종목별로 많이 오른 것들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섹터입니다. 방산주도. 하지만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시면요. 이 방산주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방산주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 주식입니다. 대표적인 경기 방어 주식이고 또 지금 현재 상태는 이 방산이 그렇잖아요. 우리 국방비를 아낀 적은 없어요. 이 국방비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던 거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국방비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거는 딱 한 번, IMF 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국방비는 계속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황에 강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자, 거기다가 지금 성장의 날개를 더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 저기 제가 화면에 보이시는 게 우리나라 국방 예산입니다. 자, 2021년도 작년에 52조 8천억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예산은 54조 6천억입니다. 약 1조 8천억 정도 국방 예산이 증가하는 모습이었죠. 근데 조금 좀 이게 전력 운영비라는 게 있고 방위력 개선비라는 게 있는데요. 전력 운영비는 군인들 월급하고 부대에 들어가는 그런 간접 비용 비슷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방위력 개선비는 무기에 투입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게 전력 운영비가 많이 늘었어요. 35조 8천억에서 37조 9천억. 자, 그러니까 약 2조 1천억 정도 늘었죠. 그것 때문에 이
저 방위력 개선비는 좀 줄었습니다. 오히려 한 3천억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그러니까 뭐 이제는 전 정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전에 좀 이 예산을 짜놓은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셨으니까 새로 내일 취임하실 거니까 충분히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경각심이 만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계속해서 조금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방산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눌림목 구간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길게 보고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섹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나라 방산 수출 실적을 보게 되면요. 자, 우리나라 K방산이 다음 페이지가 나올 텐데, 예, 저기 청와대에서 올해 초에 발표한 겁니다. 지난해 방산 수출액이 75억 달러를 넘었다. 뭐 지금 현재 돈으로 대략 뭐 한 9조 가까이 되겠네요. 9조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이게 우리 방산 수출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5억 달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3배까지는 안 돼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배까지는 안 되는데 약 2.9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작년으로 K방산은 순수출국으로 전환했어요. 그 전까지는 해외에서 사오는 무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해외로 수출하는 무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방산비는 계속 증가될 걸로 그렇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30년간은 우리는 경제에만 신경 쓰면 되는 그런 극히 평안한 그런 시대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화면 정말 처참한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자, 저거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입니다. 참 저게 뭡니까? 저기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저기서 생업을 잇고, 예, 뭐 장사를 하고 또는 뭐 공장을 다니고 뭐 집을 짓고 저기서 농사를 짓고 살던 터전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화면들이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전 세계인이 분노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경각심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 스위스라는 나라 아시죠? 스위스가 1815년 이래로 영세 중립국으로 스위스는 그렇게 표명을 했죠. 그래서 이 스위스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도 중립국을 지켰어요. 뭐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그런 쪽에 뭐 저 신경 안 쓸 거다라고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고 중립국 지위를 지켰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뭐 나치에 도움이 됐다라고 그런 비판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6일날 영국 BBC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요. 이 스위스에서 젊은 층들 사이에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웃이 뭐 침략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바라보는 게 그게 중립이냐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다 그래요. 스위스가. 그리고 뭐 스웨덴하고 핀란드는 이번 달에 나토 가입 신청서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다못해 스위스조차도 나토는 아니고 지금 유럽 방위군을 창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민 설문조사가 거기에는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런 시대, 평온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푸틴이 정말로 잔잔한 호수에다가 큰 돌멩이를 던져서 정말로 큰 이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이 러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전쟁이 끝난다고 그냥 뭐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는 먹고 사는 거, 경제적인데 모든 걸 다 올인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안보가 경제에 우선하는 그런 시대로 전환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굉장히 저 북한에 쟤네들 뭐 핵 만들어 갖고 뭐 뻑하면 뭐 쏘네 마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실질적인 위협이고 또 하나 중국 쪽에서도 슬슬 협박을 합니다. 나 진짜 그 얘기 듣고 뭐가 이런 게 확 치밀어 오르던데요. 그 황구시보 편집장 후시진 있죠. 근데 그 망발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다는 소리가 한국이 주변국, 그러니까 즉 지들이겠죠. 중국을 적대시하면 결과는 우크라이나 꼴을 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그런 얘기를 편집장이라는 작자가 서슴지 않고 하는데 참 화가 많이 나던데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경계를 하는 거예요. 야, 니들 무조건 미국 편 들 생각하지 마. 잘못하면 우리가 니들 때릴 수도 있어. 이런 협박 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무기 개발들 이런 데는 상당히 좀 앞으로 박차를 가할 겁니다. 또 새 정부의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첨단 과학 기술로 무기를 개발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K방산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조금 말씀드려야죠.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또 방산 얘기를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종목으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LIG 넥스원은 저 그림이 나올 텐데요. 그림의 첫 번째가 저게 천궁2입니다. 저게 첫 번째 가장 좌측의 그림이 저게 아랍에미레이트의 4조 2천억짜리 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 미사일이에요. 저거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죠. 그리고 저게 계약 체결됐고 저기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천궁에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다라는 후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게 형궁이에요. 저게 형궁이라는 건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그 화상으로 연설을 했었는데 그때 콕 집어서 형궁하고 신궁을 지원해 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기가 있으면 우리가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전차 잡는 미사일이 형궁이고요. 그다음에 헬기나 공격용 헬기나 그런 것들을 잡는 게 세 번째 나온 저 신궁이라는 무기인데요. 지금 저게 우크라이나 전장에 등장을 했답니다. 형궁이. 우리나라는 분명히 그때 거절을 했었거든요. 저 수출 우리 지원을 못 해준다. 인도적인 차원이나 지원을 해줄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슬로바키아 쪽에 우리가 수출한 물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나라니까요. 슬로바키아 쪽에서 그쪽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흘러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저게 제블린이란 미사일이 있는데요. 미국이 대전차 미사일이죠. 요거보다 가격은 3분의 1 정도 가격이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성능도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제블린 미사일이 조금 재고가 많이 부족해요. 우크라이나에 한 7,000개 정도를 지원해 줬답니다. 그래서 자국이 어디 전 세계 방위에 써야 되니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접촉하고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형궁에 대해서 지금 1차 산업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1차 사업이 안 끝났는데 지금 그 끝나기도 전에 지금 2차 양산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요. 아마 뭔가 뒤에서 얘기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세 번째 있는 게 신궁이라고 저런 거는 헬기 잡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있는 게 저게 현무 미사일입니다. 자, 현무포 같은 경우는 괴물 미사일이라 그러죠. 어마어마한 중량을 싣고 거의 핵폭탄급의 그런 위력을 낼 수도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저런 것들을 전부 다 이 LIG 넥스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금 조금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다가 조금 밀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은 눌러주는 국면.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저 6만 원대에서 추천했다가 저 7만 원대 후반 갔다가 7만 원 내려왔을 때 그때 이거 또 사야 돼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받는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 잘 노려보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인데 자, 요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항공기에 특화된 그런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 저 뉴스가 저기서
저 밑에 조그만 글씨로 쭉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미국 쪽에서 좀, 저 발표를 한 거죠. 미국하고 스페인 쪽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 나온 뉴스가 아니라, 콜롬비아가 거의 한국산 T-50하고 FA-50, T-50은 고등훈련기고요. FA-50은 경공격기죠. 자, 요거를 거의 좀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를 그쪽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탈리아 쪽하고 경합이 붙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 수출 가능성이 있고 또 UAE 쪽에서는 저런 것들 우리 KF-21 차세대 전투기 이쪽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나 세네갈 같은 이런 나라들도 지금 우리나라 전투기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많이 비싸게 갔을 때가 이때였어요. 10만 원 넘어갔었죠. 2015년도에. 이때는 그 T-50 고등훈련기 관련돼 갖고 굉장히 모멘텀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도 모멘텀 한번 받으니까 보면 여기 2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4배가 그냥 올랐습니다. 자, 지금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이때 이후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되니까 요거 역시 차분하게 잘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우리 대선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막 얘기를 하는 도중에 사드 얘기 나오고 뭔 얘기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LCM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자, 사드 말고 사드는 고고도에서 요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CM이라는 거는 중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을 하는 겁니다. 그 레이더, 거기에 쓰는 레이더, 자, 요게 이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상당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자,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다른 방산주들보다 못 올랐습니다. 딴 방산주들보다 못 올랐는데 지금 요거는 이게 제대로 부각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잡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차분하게 노력하면서 요거도 매수해서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방산주는 경기 방어주의자 국가에서 하는 성장주다. 이렇게 정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이 5G,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다 짚어 주셨는데요. 이 안에서 또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탑픽 종목이라든지 또 알려주실 종목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좀 이따가 추천주로서? 추천주로 말씀을 드리기로 네. 하고요. 보면 그래요. 네. 이 중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 네. 주가가 제일 같이 지금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 네. 가장 저렴한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시총 자체가 LIG 넥스원이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다른 것들은 영업이익보다 20배, 30배씩 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조금 한 12배 정도? 그 정도 수준이니까 가장 저렴한 방산주는 LIG 넥스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대신에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분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산주 오늘 말씀드린 세 종목은 전부 다 제가 EJ 추천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LIG 넥스원은 벌써 옛날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열심히 목표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바로 이제 다음 포커스 EJ 준비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는 5G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5G에 대한 뉴스가 최근에 삼성전자 이 수준 뉴스가 나고 난 다음부터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5G에 대한 섹터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과 같이 좀 어려운 장에서 다시 한번 또 꺼내볼 수 있었던 이슈이기도 했었고요. 이 때문에 5G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또 살아나지 않을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과 함께 5G 내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통의 이제 5G의 종목들을 살펴보실 때 이와 같은 루트로 많이 보고 계셨습니다. 일단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모바일부터 해서 이제 기지국에 대한 역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이 위치 때문에 스몰셀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컸었죠. 이 때문에 KMW로부터 해서 스몰셀 기업들이 상당히 초반에 주목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사실 우리 이 5G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앙에서 통신을 전파해주는 중앙 전파식이 아니라 지역별로 이제 전파 기지국을 좀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다음 전파국으로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좀 다중 전파 형식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과거 4G LTE까지만 해도 중앙에서 쏴주는 역할로 해서 연결되는 그러니까 중앙 전파 방식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5G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가 좀 확실히 달라졌죠. 이 때문에 작은 기지국 역할하는 스몰셀에 대한 역할도 상당히 커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5G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좀 나오면서요, 제가 그동안에 강조를 많이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국내에서의 5G 세계 최초에 대한 시도, 국내 보급에 대한 보급률, 이 부분들이 상당히 혜택이 되기 때문에 스몰셀 기준으로 좀 많이 보았지만,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5G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5G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출하는 5G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려왔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5G 보급률, 이제는 좀 많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눈높이가 맞춰져 왔지만은 초반에 이 국내와 국외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국외에서의 5G에 대한 보급은 사실 좀 많이 낮았었죠. 어느 일부 지역 안에서만 5G 보급을 보일 정도였기 때문인데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주요 국가에서 5G 보급에 대한 인프라 투자 정책을 펼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5G 보급은 어떤 방식이 중요한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5G에 대한 투자가 제법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방역이 완화가 되고 특히나 경기 부양 정책 중에 인프라 투자들이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중에서 아무래도 통신 장비 구축은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셧다운, 미국의 또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 정책 내용들이 더해지면서 5G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국내에서의 5G에 대한 투자 이야기와 더불어서 해외에서의 5G에 대한 역할은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해외에 대한 5G에 대한 역할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조금은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조금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이번 자료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먼저 크게 가져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따라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눠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5G 종목 안에서도요, 뭐 냉정과 열정 사이 이렇게 또 차별화 온도 변화를 좀 느낄 수도 있기도 한데요. 절대적으로 이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삼성전자를 따라서 공급되어야 된다. 삼성전자를 따라서 공급되어 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화면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연결되어 있는 해외 글로벌 이 통신사인데, 이 통신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국가별로 했을 때 상당히 점유율이 높은 통신사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에 기존에 있었던 버라이즌이라든지, 물론 AT&T와 상당히 경합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DDI라든지, 그리고 주요 국가에서의 상위권에 있는 랭킹되어 있는 통신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던 DC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4위권인데요. 사실 미국 내에서 1위, 2위 다투고 있는 버라이즌, AT&T. 조만간 이제 머지않아 AT&T와의 결합도 계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T-모바일 같은 경우에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T모바일 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구동 방식이요. 5G에 대한 구동 방식보다는 사실 아직까지도 이 지역망을 활용한 LTE 보급에 아직까지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T모바일 쪽에서는 5G로 전환하는데 속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까지 기다려준다면은 미국에 있는 주요 통신사 1, 2, 3, 4위를 모두 다 삼성전자가 혜택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북미 지역에 대한 5G 인프라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면은 삼성전자가 과연 이 해외 통신사에 어떤 걸 보급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다. 국내에서 스몰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은 스몰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겠죠.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 보시게 되면요. 이 5G V랜이라고 좀 쉽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5G에 대한 기본적인 이 구현 방식입니다. 이 개념들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기존에 있었던 OLAN, 그러니까 오픈랜이 아니라 버추얼 랜 개념 방식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보통의 이제 모바일로 이용하는 5G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대부분 이 통신망은 모바일이 주력이겠죠. 그런데 일단 모바일용으로 봤을 때 5G에 대한 개통 라인은요. 사실은 중간중간 기축이 달라지면서 서비스가 교차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라디오 신호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최종의 컨택까지 모든 기축의 변화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턴키 시스템으로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바일 네트워크 그리고 또 이제 엔드투엔드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통신망으로만 진행되어야지만 모바일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중점으로 5G로 가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초반에 기지국 형성에서 도움이 된다면은 상당히 연속적으로 끝 라인 때까지 네트워크의 대부분의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지역군에서 삼성전자가 진행했다면은 사실은 옆 지역군 또 광범위한 지역 안에서 삼성전자의 모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주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DC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이 됐다면은 향후에 5G와 6G는 거의 동일하게 보게 되는데 6G까지에 대한 시장까지도 삼성전자의 앞으로에 대한 미래가 상당히 확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턴키 네트워크 솔루션까지 특화되어 있는 망을 이용할 때 이와 같은 VLAN 솔루션까지 상당히 좀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내용 보시게 되면요. 5G에 대한 여러 가지 VLAN을 활용하는 내용들인데 사실 이 내용들은 대부분 이 VLAN에 대한 솔루션을 어떤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솔루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좀 삼성전자 가장 큰 혜택이 되는 거는요. ITS,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투입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턴키 작업이라면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따라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접속망에 대한 여러 가지 핵심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과정 자체가 조금은 생소하게 좀 단어들이 좀 있죠. 이 부분들을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음 자료를 통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통신망하고요. 이제는 5G로 통신망이 진행되게 된다면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이 버처 랜 그리고 혹은 이제 이 다음 단을 보시게 되면은 버처 DU, 버처 CU 이와 같은 작업량이 좀 보이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 망에 대한 이 향후에 5G에 대한 수혜를 보게 되면은 빅데이터라든지 양자 암호학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까지 같이 더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망과 뭐가 달라지냐면은 사실은 5G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전달 방식이 아니라 지역군에 대한 전달 방식을 양자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지국에 대한 설치가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럼 기지국의 설치에 대한 뿐만 아니라 기지국을 다룰 수 있는 솔루션이 또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사실상 이 한정된 지역군 안에서의 접속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버처,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솔루션을 만드는 게 5G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좀 더 발전된 게 6G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쉽게 말한다라면은 앞으로 향후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넓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접목한 것이 5G, 6G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5G에 대한 전반적인 기지국에 대한 역할이요. 실질적으로 장치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서버에 올라와 있어서 기지국 역할을 다시 또 해주는 겁니다.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기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몰셀이라는 이 기지국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면서 진행됐는데, 미국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프론트홀과 백홀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몰셀에 대한 백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망 구축이 이 셀타워, 그러니까 큰 전신망을 통해서 이제 이 전신망 사업군을 따로 민간에서 두고 있고요. 그걸 망을 빌리면서 다음 망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T면 KT, SK, LG 이와 같은 통신사가 주도적으로 셀타워부터 진행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셀타워에 대한 이 사업권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군마다 하나하나를 받아와서 렌트를 해서 그 다음에 통신사의 망을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의 끝 라인에서 스몰셀에 대한 역할보다 앞단에서부터 전달해주는 프론트홀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이 셀타워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의 협업도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거는 일찍부터 버라이즌이라든지 이번에 이 삼성전자가 수주하게 된 것은요, VLAN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프론트홀에 대한 초기 단계부터 해서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는 5G에 대한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있었던 백홀에 대한 중요성보다 프론트홀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와의 전달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강조를 해왔고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5G에 대한 인식 변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G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지표로상에서 상당히 보이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는 지금 방역이 많이 완화된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지만은 결과적으로 해외 주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먼저 선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의 수주 공시처럼 삼성전자처럼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만약에 5G 안에서 차별화 준다면은 해외 수출에 대한 역할이 되는 기업과 아닌 기업과의 차별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제가 소개드렸던 이 삼성전자가 해외 수주 나왔던 주요 지역과 주요 통신사에 대한 연결 이번에 지도로 본 건데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수주 이 지역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VLAN 기술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했을 때 통신사들끼리 모였을 때 VLAN에 대한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가 1등이고요. VLAN에 대한 기술 평가가 삼성전자가 최초이고 삼성전자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요 통신사의 1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이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딱 두 곳이 가장 큽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인데, SK텔레콤에 들어가는 장비 구간 안에는 모두 다 VLAN의 기술이 삼성전자의 기술과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장비 공부 VLAN에 대한 단어가 상당히 의미 있게 부여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이 좀 삼성전자의 해외 수주 모멘텀이 앞으로 더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G 안에서도요, 장비 기업들, 과거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5G 종목들을 많이 살펴봤겠지만은 이제는 스몰셀에서 프론트홀 셀타워에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따라서 같이 탑재될 수 있는 기지국 기업들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사실은 삼성전자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 결국에는 해외 진출이 가능한 5G 장비 회사들을 보자, 소재 회사들을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들은 잘 들었고요. 네. 관련되는 종목들도 몇 종목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시면 좋으시죠. 네, 일단은 과거에도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5G, 6G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4G와 그다음 5G, 6G까지 넘어가는 단계에서 가장 다른 거는요, 중앙 전달이 아니라 지역 전달로 바뀌고 양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제는 좀 차별화 나온다라면은 삼성전자에 따라서 기지국 장비에 같이 들어가는, 해외로 같이 들어가는 기업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5G에 관련된 종목들의 등락을 떠나서 이와 같은 하나의 삼성전자 장비 안에
들어가는 부품사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KMW입니다. 일단은 KMW는 우리가 항상 대표적인 종목들로 봤던 이유는요. 과거에도 크게 움직임이 나왔던 이유는 삼성전자와 함께 성장했던 기업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KMW가 스몰셀에 대한 역할도 컸었기 때문에 주목도 받았지만은 삼성전자와 함께 커질 수 있는 기업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5G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그동안 소외 현상이었는데 이번에 이 DC 네트워크에 대한 수주 공시 이후부터 해서 주요 국가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 회사들을 또 같이 볼 것인데 뭐 대표적인 회사가 KMW, OE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RFHIC, 그리고 HFR 이와 같은 종목들이 장비를 함께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장비 중에서요, 프론트롤 쪽에서 같이 보는 것이, 솔리드와 이와 같은, 다산 네트워크스, 이와 같은 기업들이 같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로 해서 압축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셀 타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광케이블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게 됩니다. 왜냐면은 스몰셀 같은 장치 기기가 아니라 셀타워에서 전환지는 이 전선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셀타워, 광케이블 이와 같은 키워드로 해서 종목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에서 성정님이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5G 섹터 네. 작년하고 비교해서 제일 큰 변화는 뭔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일단은 재작년까지 했을 때 이 5G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이유는 그동안에 정부 주도로 해서 5G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을 많이 건네왔지만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투자에 대한 지연이 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런 지연 상황 속에서 주가가 상당히 시장에 소외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어느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나올 것인가. 근데 사실은 지금 시황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중국에서도 셧다운에 대한 우려, 결국에는 다시 한번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행정 정책을 여러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정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인프라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당연히 이 통신 장비 구축에 따른 인프라 투자 정책이 새롭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새 정부에 대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따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외됐던 내용들이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투자의 시점이 왔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이 5G 섹터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렸는데요. 저는 간단 명료하게 좀 딱 와닿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1위 통신 장비 업체가 화웨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웨이가 미국에다 발을 붙일 수 있을까요? 발 못 붙이죠. 유럽 쪽은 또 놓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쪽도 마찬가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터지면서 이 러시아한테도 사기쳤어요. 중국이 그 타이어 바퀴 그거 미국산 미쉐린 타이어보다 17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가격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군이 저렇게 고전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 같은 경우도 화웨이 장비를 안 쓸 겁니다. 1위가 화웨이, 2위가 삼성전자였으니까 화웨이가 맥을 놓친다라면 당연히 삼성전자는 수혜를 받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단어를 좀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V랜이라는 내용들이 있죠. 지금 유럽에서는 노키아, 엘릭슨에 대한 역할이 크고 또 아시아에서는 화웨이랑 삼성전자 이와 같은 기업들이 역할이 큰데 지금 현재 V랜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서 상용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은 삼성전자뿐이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이 때문에 노키아나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V랜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SK텔레콤의 협약을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가장 좀 특징적이지 않나. 그래서 해외로 진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저 종목 추천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은 거의 웬만한 방산주들은 거의 다 추천을 해드렸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아직까지 추천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가장 독보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자, 저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만 하더라도 터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대한민국은 당연히 거기에 끼겠죠.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약 1,700문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주포 수출 시장, 그러니까 올해 체결된 게 이집트에 2조 정도 올해 체결된 겁니다. 그 부분 빼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 세계 자주포 수출의 50% 이상을 바로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라 자회사 하나 디펜스죠.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지분 100%를 전부 다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100% 자회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보셔도 무방한 거죠. 자, 그래서 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내놔도 좀 손색이 없는 그런 자주포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K55, 그때는 K55였습니다. 자주포를 타고 다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포탄도 마찬가지로 한 포반에 9명이 정원이었었고, 포탄도 한 발 쏘고 난 다음에 다시 포탄 이렇게 해갖고 신광 결합하고 다시 넣고 또 장약 넣고 폐색이 났고 또 그 공이 넣고 공이란다. 그 내관 집어 넣고 그리고 포탄을 땡겼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1분에 6발 정도를 쏜답니다. 그리고 한 개 포반에 정원도 5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4명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니까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절약된 그런 상황이죠. 인원도 줄어들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런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K9 자주포는 완전 괴물 자주포를 정말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당 20발을 쏠 수 있고,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에 30년 전 정도인데요. 아마 우리가 그 포상에서 이 포를 조준해 놓고 있는 게 이 사각은 가로 세로, 평각은 이 좌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냥 좌우는 맞춰놓고 그냥 평각을 375였던가 거기다가 딱 맞추면 그냥 개성으로 날아가도록 그렇게 조준을 해놓은 거였어요. 근데 그 개성까지 거리가 18km였고 최대 사거리가 20몇 km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40km, 48km 정도 날아간대요. 그리고 새로 개발하고 있는 자주포는 60km 이렇게 날아가는 걸 개발을 하고 있다랍니다. 자, 그래서 저런 것들은 세계 어디다가 내놔도 좀 내놓으라는 자주포들하고 비교해봐도 그 재원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자주포 수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좀 좋은 그런 상황인데, 그거 외에 또 다른 모멘텀이 하나 있죠. 우리 그 누리호 있지 않습니까? 6월 15일 날 발사하는 그 누리호의 엔진이요. 자, 다음 화면에 아마 나올 겁니다. 누리호의 엔진을 그쵸? 저기 딱 나오죠. 누리호의 핵심 중대형 엔진,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얘기가 딱 나오죠. 바로 6월 15일 날 발사하는 누리호의 그 엔진을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듭니다. 또 우리 차세대 전투기 KF-21 전투기도 마찬가지. 지금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을 써요.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갑질이 심합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만 드리면, 지금 미국에서 그 F-35에 들어가는 저거 엔진을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납품을 했는데요. 그 엔진을 우리 KF-21 그쪽에다 채용을 했는데 그쪽에서 누유 현상이 있었대요. 기름이 나오는 현상. 그런데 원인을 알고 보니까 부품이 낡아서, 그래서 부품을 갈고 나니까 괜찮았대요. 우리나라는 새로 들어온 거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미국 쪽에서 제너럴 일렉트릭 쪽에서 딱 스톱시키고, 우리가 7월 달 이후에 갈 테니까 그때 그 정비 받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험 비행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든 엔진을 KF-21에다가 도입을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KF-21에 대한 모멘텀도 앞으로 살아있는 부분들이니까 엔진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요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금 뭐 음선을 이렇게 크게 한 게 조금 맞았습니다. 그리고 요게 거의 쌍봉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편입을 하겠지만